여보, 영숙이 여기서 딱 한 달만 지내면 안 될까? 지금 정말 오갈 데가 없대. 꼴이 말이 아니야. 퇴근 후 현관 도어락을 누르는 익숙한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아내 미영의 목소리가 먼저 저를 맞이하더군요. 하지만 목소리와는 달리 집 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무거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은 방처럼 익숙한 저의 공간에 이질적인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저의 시선은 곧장 식탁으로 향했죠. 미영은 그곳에 걸터 앉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제게 눈짓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한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부은 두 눈은 울음을 참다 못한 흔적이 역력했고 그 위로 덧칠한 화장은 눈물과 뒤엉켜 처참하게 번져 있었거든요. 며칠은 좋게 잠을 못 잔 듯한 초췌한 얼굴. 바로 영숙이었어요. 아내의 이종사촌 동생이었죠. 그녀의 발치에는 작은 기내용 캐리어 하나와 낡은 에코백이 전부였네요. 그 단출한 짐은 마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야반 도주하듯 뛰쳐나온 사람의 마지막 소지품 같기도 하더군요. 집 안을 채운 낯선 공기의 근원지가 바로 그녀임을 직감했죠.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 나 불편한 거 알잖아. 나도 알아, 여보. 근데 내 영숙이잖아. 그냥 남도 아니고 우리가 평생 보고 살 사람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응? 딱 한 달만이야. 제발. 미영의 목소리엔 간절한 애원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저도 그들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호적상으로는 이종사촌이지만 둘은 어릴 적 한 동네에 살며 친자매 이상으로 끈끈하게 자랐어요. 영숙의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빴던 탓에 어린 영숙은 거의 매일 저희 처가에 와서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미영이 입던 옷을 물려 입고 같은 방에서 잠들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쌓아올린 그들만의 세월. 그 단단한 유대감은 결혼으로 맺어진 제가 감히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한 세계였죠. 저는 결국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형부도 허락했으니까 당분간 여기서 지내.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 제 말에 영숙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더군요. 정말 고마워요, 형부. 이 은혜는 제가 꼭 갚을게요. 무슨 은혜는 은혜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그게 가족이고. 저는 짐짓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앞으로 시작될 한 달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네요. 그렇게 영숙과의 기묘한 동거는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딱 한 달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하더라고요. 남편 쪽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합의서에 도장 찍기를 차일피일 미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는 지저분한 감정 싸움으로 번져갔죠. 영숙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요. 밤마다 잠을 설치는 듯했고 낮에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그녀의 일상은 물론 삶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있었던 거였죠. 어느 날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아 있던 그녀가 거울을 보던 저에게 불쑥 말을 걸더라고요. 형부, 머리 좀 깎으셔야겠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에이, 괜찮아. 이따가 동네 이발소나 다녀오려고. 저 미용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재개발 전에 동네 상가에 있던 제 미용실 기억나시죠? 그때도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렸었어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땐 기술 하나 제대로 갖고 있는 게 돈 버는 길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정말로 동네 작은 상가에 아담한 미용실을 열었죠. 큰 돈을 들일 수 없어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만 했지만 그녀의 손재주와 싹싹한 성격은 예전 그대로더라고요. 잊지 않고 찾아온 옛 단골 몇몇을 시작으로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머리 잘하는 집이라는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형부, 앞으로 머리는 무조건 저한테 맡기셔야 돼요. 개업 손님인데 공짜로 해드릴게요. 뭐, 책임지고 잘해줄 거지? 망치면 안 된다. 당연하죠. 형부 대머리 되기 전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책임질게요. 장난기 섞인 그녀의 웃음은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더군요.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녀석은 얼마 전 입대해 나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들이 떠난 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휑했죠. 늘 일에 치여 사는 미영은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저 역시 퇴근하면 아무 말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저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숙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삭막했던 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네요. 형부,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끓였어요. 얼큰하게 청양고추 좀 넣었는데 괜찮으시죠? 주방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에 퇴근의 피로가 가시는 듯했어요. 식탁에 앉는 순간 침이 꼴깍 넘어가더군요. 진하게 우러난 멸치, 육수와 구수한 된장 냄새, 고소한 들기름 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반찬들도 백반집처럼 정갈하게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고요. 언니가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오징어 무침 좀 해봤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건넨 오징어 무침을 한 젓가락 입에 넣는 순간 와 혀가 먼저 짜릿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달큰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이 혀끝을 강렬하게 때리며 잠자던 입맛을 단번에 깨웠거든요. 와, 이거 예술이네. 영숙이 보기보다 완전 현모양처였구만. 참나,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였는데요? 그녀가 살짝 눈을 흘기며 묻더군요. 뭐랄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자란 공주님. 그런 느낌? 전혀 아니거든요. 저도 어릴 땐 집안일 다 했어요. 엄마 없을 땐 제가 동생들 밥까지 다 챙겼는걸요. 뜻밖의 고백이었어요. 늘 미영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여린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강단 있고 깊은 구석이 있는 여자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어요. 한 공간에 오래 머물다 보면 같은 아침 공기를 마시고 같은 주방을 쓰고 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그 사소한 일상들이 쌓여 어느 순간부터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정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게 되는 거였죠. 어느 날 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미영은 회식이 늦어진다며 연락이 왔고 정막만이 가득한 집에서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그때 영숙이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나와 제 옆 소파에 살포시 앉더라고요. 형부, 밤에 혼자 계실 때 캄캄한 거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응.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언니 없을 때 전에는 한 번도 거실 등 안 끄셨잖아요. 늘 저기 주황색 무드등 켜놓으셨던 거 기억나요? 오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네. 당연하죠. 제가 형부를 몇 년이나 봤는데요.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아 제가 마시던 것과 같은 브랜드의 맥주를 캔째로 땄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죠.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담배 요즘도 피우는구나. 끊으려고 했는데 요즘엔 좀 힘들어서요.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가느다란 담배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더군요. 많이 힘들지? 그냥 가끔 다 놓고 울고 싶어져요. 미영 언니한테는 차마 말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그 얼굴은 이미 울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할 말을 찾지 못해
그녀의 어깨를 툭 하고 가볍게 쳤죠. 힘들면 얘기해.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식구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은 참 슬퍼 보였어요. 형부는 참 마음 약한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세요. 미영이 지방으로 이틀간 출장을 떠난 날이었어요. 저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그대로 드러누웠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녁은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영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계시면 100% 라면 드실 것 같아서요. 돼지고기 넉넉하게 넣고 김치찌개 끓였어요. 라면 좋아하긴 하는데 김치찌개는 더 좋지. 그날 저녁 저희는 마주 앉아 찌개를 나눠 먹었어요. 자연스럽게 소주가 몇 잔 오갔죠. 둘 다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약간의 알코올은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뜨리는 힘이 있었거든요. 형부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우리 미영 언니한테는 너무 아까워요. 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내 언니한테 이를 거다. 아니, 그냥 제가 옆에서 봐도 그래요. 만약 나였으면 형부한테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녀의 말끝이 이상하게 흐려졌어요. 그 말 속에 담긴 미묘한 의미를 애써 외면하며 저는 시선을 피했고 영숙도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에 이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영숙이 우리 집에 머물기로 한 달은 어느새 2달이 되고 넉 달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은 여전히 지지부진했고요. 여보, 당신 머리도 덥수룩한데 영숙이네 미용실 가서 좀 잘라. 개업했는데 매상이라도 올려줘야지. 아내의 등살에 밀리는 척. 저는 주말 오후에 영숙의 미용실을 찾았어요. 소박한 간판이 걸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파마향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스치더군요. 어머, 형부 오셨어요? 집에서 보던 초췌하고 무기력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얀 가운을 입고 전문가의 아우라를 풍기는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어요. 가위와 빗을 든 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낯설게 내려앉더라고요. 이 여자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나 싶었죠.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의자에 앉자 영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카락을 섬세하게 쓸어 넘겼어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짜릿한 전류 같은 것이 흐르더라고요. 우선 샴푸부터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샴푸대에 누워 눈을 감자 영숙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가락이 제 두피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러운 손길이 머리의 혀를 꾹꾹 눌러줄 때마다 뭉쳐있던 피로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어깨랑 목이 엄청 뭉쳤네요. 일이 많이 힘드시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처제는 요즘 보기 좋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래요? 이렇게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기분이요. 그녀의 손길은 샴푸가 끝난 후에도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어요. 제가 우리 가게 VVIP 고객님이신 형부를 위해서 특별히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그래, 영숙이는 손끝이 참 야무지단 말이야. 음식 솜씨도 그렇고 머리 감겨주는 것도 너무 시원한데. 그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손재주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암튼 몸으로 하는 건 뭐든 자신 있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죠. 형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형부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그녀의 나지막한 말이 왠지 모를 깊은 위로처럼 귓가에 스며들더군요.
그것은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다정한 손길과 이해의 언어였어요. 머리를 자르는 내내 가위질을 하던 그녀의 몸이 제 어깨에 스치고 떨어질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흘렀죠. 어떠세요? 훨씬 젊어 보이시죠? 거울 속 제 모습은 확실히 단정하고 깔끔해져 있었어요. 이거 괜찮네. 미용 솜씨가 정말 장난 아닌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 보통 솜씨 아니라고요. 그래. 그럼 남자한테도 참 잘하겠네. 순간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영숙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그럼요. 저한테 한 번 홀리면 정신 못 차릴걸요? 호호. 왜요? 제가 남자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세요? 아니, 그냥 뭐든 잘한다고 하니까. 하하.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겼어요. 영숙은 제 어깨에 남은 머리카락을 부드러운 솔로 털어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그 후로 저는 보름에 한 번씩 마치 의식을 치르듯 영숙의 미용실을 찾았어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영숙의 특별한 손길은 점점 더 과감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거든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미용실 문에 영업 종료 팻말을 걸고는 샴푸가 끝난 제 어깨를 본격적으로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미영 언니는 형부한테 마사지 같은 거 안 해주나 봐요. 이렇게 뭉쳐 있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제 서로한테 별 관심도 없는데. 아이고, 제가 대신 해드려야겠네. 이렇게 든든하고 넓은 어깨를 그냥 썩히면 안 되죠. 그녀의 손이 어깨에서 목으로, 그리고 천천히 제 앞섭 단추 근처로 향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거울 속에서 우리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죠.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짙은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형부. 응. 다음에는 영업시간 완전히 끝나고 오세요. 아무도 없을 때. 그럼 더 편안하게, 더 깊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 저는 아내에게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 약속이 있다고 서툰 거짓말을 하고 영숙의 미용실을 찾았어요. 밤 9시가 다 된 시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굳게 닫힌 미용실 셔터 문을 두드렸죠. 안쪽에서 작은 문이 열리고 영숙이 나타났어요. 평소의 미용 가운이 아닌 몸의 곡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죠. 미용실 안은 영업용 형광등이 모두 꺼진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은은한 향초 몇 개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간단한 치즈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어서 오세요, 형부. 오늘은 특별히 와인까지 준비했어요. 매번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어. 형부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다른 남자한텐 어림도 없어요. 그녀의 손에 이끌려 다시 샴푸 의자에 몸을 뉘었을 때 모든 것이 꿈결 같았어요. 따뜻한 물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지고 방금 전에 격렬했던 감각과는 다른 나른한 평온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섬세한 손길이 두피를 마사지하고 향긋한 샴푸, 거품이 피어오를 때마다 무거웠던 몸과 마음이 함께 녹아내리는 듯 했거든요. 머리를 헹구고 마사지까지 완벽한 풀코스가 끝나자 세상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다시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는 어느새 붉은 와인이 다시 채워져 있었네요. 희미한 촛불이 와인잔에 비쳐 아른거렸어요. 영숙이 잔을 들어 보이며 나지막이 입을 열더군요. 형부,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응. 그건 왜? 아니 전에 언니랑 요즘 부부관계가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거의 포기하고 살아. 그래도 아직 한창이신데. 하긴 제 친구들 부부도 다들 그렇게 지낸다고는 하더라고요.
제 체념 섞인 대답에 영숙은 잠시 망설이는 듯 입술을 달싹이더군요. 그녀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죠. 형부, 저 형부한테 꼭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 그게 좀 형부가 들으면 많이 놀라실 텐데. 괜찮으니까 말해봐.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어요. 그 온기에 용기를 얻은 듯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실은 미영 언니한테 남자가 있어요. 순간 머리를 거대한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내리를 강타했어요. 와인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뭐라고? 맨날 일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 무슨 남자가 있다는 거야? 정말이에요.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남자 친구인데 엔조이 관계로 지낸 지 꽤 오래됐어요. 자주 만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만나는 걸로 알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니, 그것도 가볍게 즐기는 상대로 말이죠. 조신하고 순진하며 살림밖에 모르는 여자. 제가 지난 10년간 믿어왔던 아내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거든요.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그 진부한 문장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깊숙이 박히더군요.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며 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게 떨리고 있었죠. 영숙아, 그 사실을 왜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이유요? 그녀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사실 저 형부 좋아해요. 처음 우리 집에 온 날부터 그랬어요. 물론 형부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하지만 형부도 진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속고 사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저와 이런 시간을 보내는 때 더 이상 죄책감 같은 거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형부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건 정말 제 진심이에요. 영숙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처제인 그녀는 저를 흠모하고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고 텅 빈 마음속에선 지독한 배신감과 금지된 욕망이 뒤섞여 격렬하게 소용돌이쳤죠. 그녀의 고백이, 아내의 외도가 저를 자극하기 위한 폭탄 발언이었다면 그건 완벽하게 성공한 셈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 사이에 위태롭게 걸려있던 마지막 이성의 선은 소리 없이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 후로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저와 영숙은 위험한 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한 만남을 이어왔죠. 친구와의 술 약속, 주말 출근 같은 서툰 거짓말을 강패 삼아 저희는 그녀의 미용실 안쪽 작은 공간에서 혹은 인적이 드문 외곽의 모텔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탐했어요. 그녀와의 시간은 짜릿했고 텅 비었던 제 삶에 다시금 뜨거운 피가 도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영숙의 품에 안겨 있을 때면 아내 미영에 대한 배신감도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희미해졌어요. 어쩌면 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에 영숙이라는 달콤한 도피처 뒤로 기꺼이 숨어들었는지도 모르죠. 집에서의 풍경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조용하고 무심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했죠. 저희는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섬처럼 떠 있었고 가끔 주고받는 대화는 아들의 안부나 공과금 납부 같은 건조한 사무적 언어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녀 역시 여전히 그 대학 친구를 만나고 있으리라 짐작했지만 굳이 확인하려 들지 않았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이 위태로운 평화를 끝장내기엔 영숙과의 미래가 주는 쾌락이 너무나 달콤했으니깐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비밀을 묵인하는 기묘한 공범처럼 위태로운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무료하게 거실 소파에 누워 TV 채널을 돌리고 있을 때였죠.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던 아내가 제 옆을 지나가며 자신의 스마트폰 패턴을 풀더라고요. 무심코 스쳐 지나간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이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노자 패턴. 그 순간 저는 그것을 외우려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기억해버렸네요. 잠시 후 아내는 나 먼저 씻을게라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평소라면 손에 꼭 쥐고 들어갔을 휴대폰을 침대 옆 협탁에 무심하게 놓아두더군요. 정적 속에서 욕실의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보지 마. 보면 안 돼. 이성이 필사적으로 경고했지만 제 몸은 이미 침실을 향하고 있었어요. 지난 1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 아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저 차가운 기계 안에 들어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고 조금 전 보았던 패턴을 그대로 그렸죠.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어요.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오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카카오톡 아이콘을 눌렀어요. 여러 개의 대화방 목록 속에서 유독 자주 대화를 나눈 듯한 낯선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띄었죠. 심호흡 한 번 하고 그 대화방을 열었어요. 스크롤을 올려 최근 대화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아, 너희 남편 아직도 이혼하자는 말 안 해? 벌써 1년째인데 그 인간 인내심도 대단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우리 영숙이한테 단단히 푹 빠졌나 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미영은 진작에 저와 영숙의 사이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마치 한 편의 연극을 기획한 연출가처럼 모든 상황을 위해서 내려다보며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네요. 우리 영숙이한테 단단히 푹 빠졌나 봐. 이 문장은 제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풀이되며 끔찍한 가설 하나를 완성시켰거든요. 제게 다가왔던 영숙의 애처로운 눈빛, 아내의 불륜 사실을 고백하며 흘리던 눈물,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건넸던 모든 위로와 유혹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말이었어요. 미영과 영숙, 두 자매가 저를 상대로 이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것이란 말이었죠. 다음 날, 저는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로 영숙의 미용실을 찾았어요. 영업 중 팻말을 밀치고 들어서자 손님 머리를 손질하던 영숙이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미용실 구석의 작은 창고로 끌고 갔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분노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더군요. 내가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아내의 불륜 사실을 거짓으로 털어놓고 이 모든 게 이영이랑 처음부터 작당 모의를 한 거였어. 그런 거야? 제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 미영과 그 남자의 대화 내용을 본 영숙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어요.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형부 아니,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까지 한 거야?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될 것을. 영숙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명분이 없었잖아. 언니는 귀책 사유 없이 깨끗하게 이혼하고 싶어 했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혼하자고 하긴 그렇다고. 그래서 미영 언니가 나한테 부탁했어. 오빠 한 번만 유혹해보라고. 오빠도 똑같이 바람피운 사람이 되면 언니가 이혼을 요구하기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실은 미용실도 언니가 준 돈으로 차린 거야. 기가 막혔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죠. 지난 1년간 제가 느꼈던 사랑, 연민, 죄책감, 그리고 그토록 뜨거웠던 욕망의 순간들이 한낱 이혼 명분을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허탈함이 밀려왔거든요. 저는 두 자매가 공들여 짜놓은 각본 위에서 노란한 한심하고 서글픈 광대였던 거죠. 결국 저희는 이혼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치가 떨려 소송이라도 걸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생각보다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으로 너무나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아내가 괘씸해서라도 순순히 협의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 역시 영숙과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공범이었거든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 진흙탕 싸움을 벌여봤자 주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 뿐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추악한 진실이 군대에 있는 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까봐 두려웠고요. 법원 복도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올 때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영의 얼굴엔 어떤 표정도 없었고 제 마음속엔 분노 대신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 한편의 잘 짜인 사기극처럼 막을 내렸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그 무대 위에 저 혼자 바보처럼 남겨진 채였죠. 저는 당연히 영숙도 미영과 함께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녀는 이 추악한 사기극의 핵심 배우였고 제게 가장 깊은 상처와 혼란을 안겨준 장본인이었으니깐요. 그녀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결국 제 곁에 희미한 그림자처럼 남은 것은 영숙이었거든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났을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영숙이었죠. 저는 받자마자 욕설부터 내뱉을 기세였지만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긋지긋하다며 거절했지만 그녀는 제가 사는 동네 카페에서 무작정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그 카페로 나갔죠. 증오든 경멸이든 이 지독한 관계의 끝을 제 눈으로 직접 맺고 싶었거든요. 이전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의 영숙은 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만해. 다 끝난 이야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군요. 눈가가 붉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어요. 시작은 언니의 부탁이었어.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고 100번 1000번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오빠, 내 마음만큼은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내 마음만큼은 연기가 아니었어. 오빠 어깨를 주무를 때, 머리를 감겨줄 때, 오빠가 내 음식 먹고 맛있다고 웃어줄 때, 내 심장이 뛰는 건 연기가 아니었거든. 그 진짜 마음 때문에 나도 매일 밤 지옥 같았어. 저는 코웃음을 쳤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내 그 진심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믿어달라고 강요 안 해. 그냥 알아줬으면 했어. 그리고 기다릴게. 오빠 화가 다 풀릴 때까지. 나를 벌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사라질 때까지. 그냥 오빠 옆에서 조용히 기다릴게. 언니랑은 이제 의절했어. 나한테 오빠는 이제 더 이상 미영이 형부가 아니니까. 그날 이후 영숙은 정말로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전화도 구차한 변명의 메시지도 없었죠.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텅 빈 집, 식어버린 침대, 혼자 라면으로 때우는 저녁, 배신감에 대한 들끓는 분노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무기력하고 시린 공허함으로 변해가더군요. 정확히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누워있는데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영숙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죠. 오빠, 머리 자를 때 됐어.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그 6글자에는 우리의 거짓된 시작과 기만적인 과정, 그리고 처참한 파멸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메시지를 확인만 하고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덥수룩하게 자라 눈을 찌르는 제 머리를 한참이나 매만졌네요. 그리고 또다시 보름이 지났어요. 어김없이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더군요. 오빠, 머리 자를 때 됐어. 이번에도 저는 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분노보다는 기묘하고 복잡한 감정이 먼저 일었어요. 세상 모두가 저를 속이고 떠났지만 이 기만극의 시작이었던 그녀만이 끈질기게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연락은 사랑 고백도 용서를 비는 절규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의 일상을 챙기는 지독하게도 익숙해져 버린 신호였죠.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영숙의 카톡은 보름마다 군대 점호처럼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어느새 저는 그 메시지를 기다리게 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텅 비어버린 제 삶에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울리는 알람. 세상에 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깐요. 어느 날 저녁 또다시 머리 자를 때가 됐다는 메시지를 받고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결혼은 완벽한 거짓이었고 저를 파멸시키기 위한 거짓이라고 믿었던 유혹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진심이었다고 하더군요. 이 세상에 과연 진짜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어쩌면 모든 관계란 필요와 욕망, 그리고 약간의 진심이 뒤섞인 혼돈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답장을 쓰고 있었네요. 언제 가면 돼?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시작은 불순했고 과정은 기만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제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영숙이었어요.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자 동시에 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 어쩌면 이 지독한 거짓말로 시작된 그녀가 저의 진짜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들더라고요.